임지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사람 하나를 감정으로 내치려는 겁니다. 김선경은 기가 막힌다는 듯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첩의 딸을 곁에 두고도 네가 이 집 아들이라 할 수 있어? 그 한마디에 임지후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근거가 무엇이든 저는 그 결정만은 따를 수 없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까지 맞서본 적 없던 임지후입니다. 하룻밤 사이 무엇이 이 남자를 이토록 단단하게 만든 걸까요? 삼촌에게서 들은 이야기 하나가 임지후의 마음속 저울을 완전히 기울여 놓았습니다. 그 밤 임지후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촌 임사빈이 넋이 나간 얼굴로 털어놓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겨우 입을 떼던 그 표정까지 임지후는 몇 번이고 되짚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이다. 오름이한테 골수를 내어준 사람이 바로 그 집 딸이야. 임사빈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임지후는 그때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삼촌이 마음에 둔 분이 그 아버지의 본래 부인이라는 거예요? 겨우 물었을 때 임사빈은 고개만 무겁게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무거웠습니다. 방 안의 어둠을 바라보며 임지우는 그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았습니다. 나진이가 그렇게 담담히 살아온 세월 뒤에 그런 무게가 있었다는 걸 자신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려고 제 몸을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디에도 그 사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매일 그림 앞에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생색 한번 내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임지우는 지난날 자신이 나진이를 학폭 가해자로 오인하고 몰아세우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무성의한 탈락 통보로 사람을 상처 입히던 자신의 얼굴이 되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얕고 성급했던가. 부끄러움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억울함을 다 겪으면서도 정작 자기 안에 더 큰 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도 도도이가 시비를 걸어올 때도 나진이는 제 그림만 붙들고 견뎌왔습니다.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혼잣말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임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드문드문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 사연이 있듯 나진이에게도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켜켜이 쌓여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포기해야 했던 어린 시절도 아버지를 여인 슬픔도 어머니와 부딪히며 흘린 눈물도 임지우는 이제야 조금씩 그 무게를 짐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늘 담담한 얼굴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 담담함이야말로 가장 깊은 상처를 견뎌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라는 걸 임지우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충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라앉기는커녕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나진이를 향한 마음이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안쓰러움도 미안함도 아닌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흐릿하게만 느껴지던 감정에 비로소 이름이 붙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함인 줄 알았고 다음엔 존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훨씬 오래된, 훨씬 단단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창밖이 희끄물에 밝아올 때까지 임지우는 그 마음의 정체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함부로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진이가 오름이에게 골수를 내어준 사람이라는 사실은 아직 세상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함부로 새어나가면 나진이가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도 이 암도 당분간은 제 안에만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임지우는 그것까지 헤아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요란하게 나서는 대신 그 사람이 부당하게 밀려나지 않도록 곁에서 막아서는 일.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날이 밝고 임지우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새도 없이 회사 복도에서 뜻밖의 목소리와 마주쳤습니다. 안쪽 사무실에서 어머니 김선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임중빈을 재촉하는 날 선 음성이었습니다. 여보, 그 애를 회사에서 내보내요. 첩의 딸이라잖아요. 우리 도희 손목까지 그렇게 꺾어놓은 애를. 문 밖에 선 임지우의 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애초에 그런 집 딸을 어떻게 곁에 둬요. 소문이라도 나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당신 회사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요.
김성경은 도도이가 다친 일과 나진이의 출생을 한데 엮어 몰아붙였습니다. 임중빈은 낮은 한숨만 내쉴 뿐 좀처럼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이야 다른 사람 쓰면 그만이잖아요. 왜 하필 그 애냐고요. 당신도 참 답답한 양반이에요. 복도에 선 임지후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커지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위기감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저 안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밥줄을 두고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의 일자리였습니다. 나진이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써왔는지 임지우는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잃어버린 그림을 되살려내던 모습도, 아이들 그림 한 장을 두고 몇 시간씩 고민하던 모습도 다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일터를 빼앗는 일이 그저 사람 하나 바꾸는 일일 리 없었습니다. 그것은 겨우 다시 선 사람의 다리를 걷어차는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임지우는 문고리를 쥐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밀고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 선을 넘으면 어머니와의 사이에는 오래도록 금이 남을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뜻을 크게 거스른 적 없던 그였습니다.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나진이를 두고 험한 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을 한마디 한마디 듣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망설임이 오히려 옅어졌습니다. 저 문 안에서 한 사람의 삶이 아무렇지 않게 저울에 올려지는 동안 자신이 밖에서 숨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문득 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좀처럼 남에게 기대지 않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진이는 어디선가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두고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줄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그 생각이 임지후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자신은 또 한 번 그 사람을 저버리는 셈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임지우는 끝내 숨을 길게 골랐습니다. 더는 못 들은 척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힘주어 돌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임지우가 들어서자 두 사람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김선경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반가운 기색을 보였지만 임지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했습니다. 방금 하시던 이야기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임지우는 곧장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진이 사원을 내보내겠다는 결정,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김선경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가 왜 그의 편을 들어? 남도 아니고 네 엄마 앞에서.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없으니까요.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사고를 친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 그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임지후의 말은 조용했지만 빈틈이 없었습니다. 개인 감정으로 사람의 밥줄을 끊는 건 어떤 이유로도 도리가 아닙니다. 하물며 회사 일입니다. 감정으로 사람을 내치기 시작하면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희 사원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표님도 그 실력을 인정하셨고요. 성실? 그 어미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김선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지우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가 자식의 죄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어머니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제가 한 일로 평가받아야지 부모가 누구인지로 내쳐져서는 안 됩니다. 임지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금 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진희 사원이 일을 게을리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면 저도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 회사에 온 뒤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손살에 치는 일까지 도맡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모가 누구라는 이유로 내친다면 저는 그 결정에 이름을 얹을 수 없습니다. 제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쩜 넌 그의 편만 드니? 도희는 사람도 아니야? 도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근거 없이 사람 하나를 내치려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김성경은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늘 시니컬하게 굴면서도 결국은 부모 뜻을 크게 거스르지 않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임지우가 정면으로 맞서오자 김선경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저 굳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임지우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맺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회사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감정으로 내치면 다음엔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이유로 내쳐집니다. 그런 회사가 오래 갈 리 없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의 뜻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서운해할 것을 알면서도 물러설 수 없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임중빈의 눈에도 언뜻 낯선 빛이 스쳤습니다. 아들의 저 단단함이 어디서 온 것인지 임중빈은 조용히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늘 한 걸음 물러서서 세상을 시니컬하게 바라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지키려 드는 데에는 자신이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으리라는 짐작이 임중빈의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말문이 막혔던 김선경은 오래지 않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 지금 그 모녀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하는 소리야? 그 어미는 남의 가정을 깬 여자야. 딸이라고 다를 것 같아? 김선경은 나진이와 나세리를 한 묶음으로 싸잡아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도희를 봐. 번듯한 집안에 곱게 자란 애야. 그런 애가 사람들 앞에서 손목이 꺾이도록 당했어. 그런데 넌 가해자 편을 들고 있잖니. 그 애가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알아? 어머니, 그 일은 아직 무엇 하나 밝혀진 게 없습니다. 누가 가해자인지 어떻게 그리 확신하십니까? 임지우가 낮게 잘랐지만 김선경은 듣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겠어. 체면이라는 게 있지. 내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야. 지금 네가 하는 게. 도희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 어른 덕에 네 자리까지 그만큼 올라간 거 아니냐? 그 말에 임지우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앞세우는 것은 늘 같았습니다. 집안, 남들의 눈, 체면, 그리고 그 집안의 후광. 임지우는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사람 하나의 삶보다 남들의 시선이 먼저인 그 태도가 도리어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곁에 앉은 임중빈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아내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임지우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읽었습니다. 불편함이 임중빈의 미간에 뚜렷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도 이 편애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면서 다만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희네 어른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말아주십시오. 임지우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제자리가 그 어른 덕이라는 말, 저는 인정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힘에 기대어 무언가를 얻을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 단호한 말에 김선경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선을 그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임지우는 더 다투어봐야 소용없음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도도이를 향한 그 지나친 편애가 도리어 이 집안을 조금씩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긋난 정성이 쌓일수록 정작 지켜야 할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만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희가 정말 다친 게 사실이라면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저 우는 걸 보고 감싸주기만 하신 건 아니고요. 그 말에 김선경이 흠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들을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넌 어쩜 네 엄마보다 남을 먼저 믿니? 서운하다 정말. 임지우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한들 도도희를 향한 저 굳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임지우는 씁쓸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등 뒤로 김선경의 한숨이 길게 따라붙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담긴 것이 서운함인지 노여움인지 임지우는 굳이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집안의 어긋난 저울을 바로 세우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멀고 험한 길이 되리라는 예감만이 또렷했습니다. 며칠 뒤 센터에서는 임지우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가 잡혔습니다. 직원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정작 임지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 승진이 온전히 제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히 돌고 있었습니다. 도도의 집안 어른의 배려로 굴러온 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른이 뒤에서 손을 써주었기에 이만한 자리가 왔다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임지우는 그 말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매달려온 기획들이
남의 후광 하나로 뭉개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축하 인사조차 어딘가 껄끄럽게만 들렸습니다. 웃으며 손을 내미는 직원들 앞에서 임지우는 도무지 마음 편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축하 뒤에 어떤 수군거림이 숨어 있는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을수록 그 자리가 제 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만 커졌습니다. 그는 곧장 아버지 임중빈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임중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승진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뜻밖의 말에 임중빈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제가 한 일보다 상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걸 두고 제가 처가 될 집안의 힘으로 올라간 거라 말합니다. 그런 자리라면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임지우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결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명함에 새겨진 이름값에 어울리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지요. 그 전에는 이 자리를 받는 게 부끄럽습니다. 누구의 배려로 앉은 자리가 아니라는 걸 제 힘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오해라는 게 늘 따르는 법이다. 시간을 두고 실력으로 갚으면 될 일 아니냐. 임중빈이 넌지시 다독였지만 임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무엇을 해도 그 어른 덕이라 할 겁니다. 차라리 스스로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쌓겠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 편한 길입니다. 임중빈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자존심 하나 때문에 애써 쌓은 것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아들이었습니다. 무모해 보이면서도 그 안에 담긴 고든 마음이 임중빈의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 그때는 누가 뭐래도 떳떳하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걸 받으면 저는 평생 남의 그늘 아래 앉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임중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 속에는 단순한 자존심을 넘어선 무엇이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서겠다는 사람의 결기였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나도 더는 붙잡지 못하겠구나. 정말 그럴 셈이냐? 그렇게 되물으면서도 임중빈은 이미 아들의 뜻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임지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담담한 목소리 앞에서 임중빈은 오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임중빈은 아들을 말리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애써 만들어준 자리를 아들이 제 손으로 밀어내는 모습을 아버지로서 지켜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못 올라가 애를 쓰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붙잡는다고 될 일이 아님을 임중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고든 눈빛을 마주하며 임중빈은 오래 묻어두었던 생각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안에는 늘 어떤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아내가 도도이를 향해 쏟는 지나친 정성도 그 집안의 후광에 기대려는 마음도 따지고 보면 그 그늘의 일부였습니다. 임중빈 자신도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그 흐름에 눈을 감아왔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집안이 조용하기를 바라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마저 미련 없이 내던지면서 말입니다. 자식이 저보다 곧게 서 있다는 사실이 임중빈에게는 낯설고도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언제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나 싶은 마음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군인으로 살던 시절 임중빈은 옳은 길과 편한 길이 갈릴 때 늘 옳은 길을 택하라 가르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신은 점점 편한 길에 익숙해졌습니다. 집안이 시끄럽지 않은 쪽, 아내가 서운해하지 않는 쪽을 골라왔습니다. 그런 자신을 아들이 조용히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아직 잃지 않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나는 말리지 않으마. 임중빈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에는 여러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자식이 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모습이 씁쓸하면서도 은근히 대견했습니다. 임지우가 나가고 홀로 남은 임중빈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안에 오래 들이운 그늘을 그는 처음으로 정면에서 직시했습니다. 아내의 편애가 지켜온 것이 무엇이고 무너뜨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한 게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 조용함 아래에서 무언가가 골마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옳았습니다.
언젠가는 걷어내야 할 그늘이었습니다. 문득 임중빈은 요즘 아내가 그토록 내치려드는 그 젊은 직원을 떠올렸습니다. 서점에서 처음 만나 책 정리를 도와주던 참하던 아가씨. 사업장에서는 남다른 그림 솜씨로 저를 놀라게 하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집딸이든 회사에서 보여준 성실한 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내치는 일이 과연 옳은가? 임중빈은 처음으로 그 물음 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만 그 대가가 이 조용한 아들의 몫이 되지 않기를 임중빈은 속으로 바랐습니다. 아들이 지려는 짐이 너무 무겁지 않기를 아버지로서 그것만은 간절했습니다. 임지우가 승진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소식은 오래지 않아 나진이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나진이는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임지후의 움직임이 도리어 그를 벼랑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진이는 망설이던 끝에 임지우를 찾아갔습니다. 본부장님,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그렇게까지 하실 것 없어요. 나진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일은 제가 감당하면 됩니다. 저 때문에 애써 쌓으신 걸 내려놓으시는 건 정말 아니에요. 임지우는 나진이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희 씨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임지우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재능으로 평가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재능이 아니라 배경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고요. 남의 힘으로 앉은 자리라면 저부터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그 말에 나진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두둔하는 말이면서도 어떤 동정도 생색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옳다고 믿는 것을 담담히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진이는 문득 지난날 이 사람에게 품었던 경계심을 떠올렸습니다. 재능도 없이 사람을 함부로 재단한다 여겨 나를 세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가 풀린 뒤로 임지우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앞에 나서서 티를 내는 법 없이 조용히 제 몫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부장님은 늘 이런 식이시네요. 정작 본인 손해는 안 따지시고. 나진이가 나직이 말하자 임지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걸 그냥 두고 보는 게 저한테는 더 큰 손해예요. 나진이는 그 말의 무게를 오래 곱씹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조건 없이 지켜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만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이 담담한 다정함은 오래 잊고 살았던 온기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진이는 그 마음을 다 받아들지 못하고 늘 하던 대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는 마세요. 나진이가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임지우는 옅게 웃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진희 씨에게 돌려드리고 싶네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가 끝난 뒤 두 사람 사이에는 전에 없던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경계가 거친 자리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뢰가 한 겹씩 쌓여갔습니다. 임지우는 나진이가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날이 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저 사람이 부당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임지우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진이는 돌아서면서도 그 담담한 목소리가 오래 마음에 남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도록 혼자였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 회사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그 여직원을 곧 내보낼 거라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은근히 오갔습니다. 누가 먼저 퍼뜨렸는지 알 수 없는 말들이 복도와 탕비실을 타고 번져갔습니다. 어떤 이는 안 됐다는 얼굴로 나진이를 곁눈질했고 어떤 이는 짐짓 모른 척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소문의 뒤에는 김선경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막힌 김선경은 이번에는 임중빈을 더 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여보, 남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조용히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조용히 하던 사람을 왜 갑자기 내보내. 그림 하나는 참 잘 그리는 사람인데. 임중빈이 마지못해 대꾸하자 김선경은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우리 지후 앞길에 걸림돌이 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임중빈은 여전히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선경의 체근은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어떻게든 임중빈의 마음을 돌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럴수록 임중빈의 속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내의 말을 따르자니 아들의 얼굴이 밟혔고 아들의 편을 들자니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소문을 모를 리 없는 나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진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자리를 지키며 맡은 그림에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려와도 붓을 쥔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진이는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누구의 배려 때문이 아닙니다. 제 그림으로 온 자리예요. 그러니 저는 제 그림으로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제 부모가 누구인지로 저를 평가하시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린 것으로 말하겠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않아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물러설 뜻이 없는 단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몇몇 직원들이 그 말에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진이는 홀로 화실에 남아 오래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흔들리면 정말로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나진이를 붙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졸업장은 없어도 좋으니 너를 살게 하는 그림만은 포기하지 말라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그림으로 말하면 되는 거야. 나진이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어떤 눈길에도 어떤 험담에도 붓을 쥔 손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무너졌던 자신을 다시 일으켜준 유일한 힘이었으니까요. 문득 나진이는 자신을 지켜주려 애쓰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준 임지우도 제 일처럼 걱정해주는 전정아와 금태호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감당했을 일을 이제는 곁에 선 사람들과 함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어둡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해주었습니다. 나진이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붓끝이 밤늦도록 종이 위를 조용히 오갔습니다. 나진이의 그 당당한 태도는 김선경의 신경을 더욱 긁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김선경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혀를 찼습니다. 어쭈 건방지기까지 하네. 제 처지를 알면 조용히 고개나 숙일 것이지. 김선경은 이번 기회에 나진이의 콧대를 꺾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붙여 나진이를 몰아세우고 사소한 실수 하나까지 트집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곱지 않은 눈길로 나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진이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트집을 잡으면 잡는 대로 묵묵히 받아냈고 미진하다는 말이 나오면 곧바로 더 나은 그림으로 답했습니다. 말로 맞서는 대신 결과물로 증명했습니다. 실력으로 판단해주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나진이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굽히지 않으면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그 태도가 오히려 김선경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선경은 그날도 회사에 나와 나진이가 마무리한 그림을 이리저리 트집 잡았습니다. 이건 색이 너무 어둡지 않아? 아이들 책에 이런 그림을 쓴다고. 그러나 나진이는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표님과 이미 상의해서 정한 색입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빈틈을 찾으려 할수록 나진이의 대답은 오히려 반듯했습니다. 트집 잡을 구석을 찾지 못한 김선경은 M1 서류만 뒤적이다 자리를 떴습니다. 사람 하나를 몰아내려는 그 집요함이 정작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헛돌고 있었습니다. 김선경이 나가자 곁에 있던 한 직원이 나진이에게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진희 씨, 괜찮아요? 요즘 사모님이 유독 심하시던데.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나진이는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담담한 얼굴에 직원은 오히려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부당함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버팀이 어떤 큰 소리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요. 지켜보던 직원들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소문에 휩쓸려 나진이를 곁눈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수모에도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나진이를 지켜보면서 그 시선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 참 단단하다. 저러니 대표님이 그림을 그렇게 아끼시지. 사람들 사이에서 나진이를 향한 이야기가 은근한 응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대놓고 편들지는 못해도 곁을 지나며 슬쩍 힘을 실어주는 눈빛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럴수록 김선경의 초조함은 더해갔습니다. 몰아세울수록 나진이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주변의 마음을 얻어가니 애가 탈 노릇이었습니다. 김선경은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는 명분에서 밀린다는 것을 김선경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 저 콧대를 어떻게든 꺾어 놓을 테니. 김선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부당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위의 마음을 얻는 법이었습니다. 나진이가 묵묵히 쌓아온 그 단단함이 조금씩 사람들의 저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도도이는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진이의 화실에서 사라진 태블릿 패드 사건이 어쩐 일인지 자신에게로 화살이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일을 두고 도도희를 의심하는 말들이 조심스레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앙심을 품고 있던 도도희였습니다. 나진이에게 손목이 꺾여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뒤로 그 원한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둑 취급까지 받게 되자 도도희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왜?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이게 말이 돼? 도도희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억울함을 크게 호소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손목 사건으로 앙심을 품고 이제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도도희는 도리어 나진이를 무고한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피해자에게 덮어 씌우는 오래된 수법이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억울함을 토해내는 그 모습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깜빡 속을 만큼 그럴듯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한테 뭘 어쨌다고 이래? 손목을 꺾은 건 그 여자야. 사람들이 다 봤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도둑으로 몰아? 도도희는 목소리를 높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나는 피해자야. 나야말로 피해자라고. 도도희는 손끝을 떨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울함을 크게 부르짖을수록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석이 자꾸 드러났습니다. 정작 왜 자신에게 의심이 쏠렸는지 그 까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보던 임지후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도도희가 어떤 사람인지 예고 시절부터 어떤 수법을 써왔는지 임지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큰 소리로 호소할수록 그 목소리가 도리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말, 그 말이 참 무섭구나. 임지후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은 얼마든지 뻔뻔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뻔뻔함 앞에서 정작 억울한 사람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진이가 지금 아무 말 없이 그 소란을 견디고 있는 것도 결국 증거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지후는 도도희의 눈물을 보며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눈물이 얼마나 손쉽게 흘러나오는지 새삼 서늘하게 느꼈습니다. 예고 시절부터 남의 붓을 빼돌려 시험을 망쳐놓고도 늘 이렇게 피해자인 척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없는 증거를 있게 만드는 일, 그것이 지금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 뻔뻔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사실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진희 씨.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소란이 지나간 뒤 임지우는 나진이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울함을 큰 소리로 항변하지 않아도 진실은 반드시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믿음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갔습니다. 임지우의 눈빛에 조용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도도희가 아무리 눈물로 상황을 뒤집으려 해도 사실 앞에서는 그 어떤 연기도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도도희를 향한 의심은 짙어졌지만 임지우 앞에는 뜻밖의 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나진이의 화실이 자신이 관리하는 센터의 영역 밖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본부장이라 해도 남의 건물 안에서 벌어진 일에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임지우는 답답함에 한동안 자리를 서성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이 센터 아니었다면 임지우는 곧바로 보안 기록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실은 엄연히 다른 건물이었습니다. 관리 권한도 기록에 접근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손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이 임지우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텐데. 임지우는 화실이 있는 그 건물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1층에는 금태우의 카페가 있었고 그 안쪽으로 나진이의 화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세입자가 모여있는 그 상가 건물.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떠올린 순간 임지우의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그 건물은 다름 아닌 삼촌 임사빈의 소유였습니다. 세입자들이 모여있는 그 상가의 주인이 바로 임사빈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실마리처럼 손에 잡혔습니다. 관할이 다르다는 벽에 막혀있던 임지우에게 삼촌이 건물주라는 사실은 뜻밖의 문 하나를 열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임지우는 곧장 임사빈을 찾아갔습니다. 삼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임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삼촌 건물에 있는 화실에서 좀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밝히려면 건물 보안 기록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건물주 되시는 삼촌이 도와주시면 정식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사빈은 조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자세히는 안 물으마. 그래도 네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걸 보면 그냥 넘길 일은 아닌 모양이구나. 네.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고 싶어서요. 임지후의 목소리에는 물러설 뜻이 없었습니다. 그 진지함 앞에서 임사빈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일이라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요란하게 티를 내는 성격이 아닌 조카가 남의 일에 이토록 앞장서는 것을 임사빈은 처음 보았습니다. 임사빈은 문득 며칠 전 조카에게 털어놓았던 그 무거운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의 전모를 들은 뒤로 임지우가 부쩍 달라졌다는 것을 임사빈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카가 나서는 일이 그 일과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는 임사빈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래. 건물 일이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임사빈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지우는 삼촌의 그 대답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관할 밖이라는 벽에 막혀 답답하기만 하던 차에 삼촌이 건물주라는 사실이 뜻밖의 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화실과 카페가 한 건물에 모여있고 그 건물의 주인이 삼촌이라는 우연이 이렇게 실마리가 될 줄은 임지후 자신도 미처 몰랐습니다. 임사빈은 조카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건물 일이라면 내가 도울 수 있지. 마침 상가 보안을 맡긴 업체가 있으니 그 기록부터 함께 보자꾸나. 임사빈은 곧장 보안업체에 연락을 넣어 임지우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건물주의 정식 요청이니 절차상 걸릴 것도 없었습니다. 임지우는 그 협조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촌,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조카 부탁 하나 들어주는 게 뭐 대수라고. 임사빈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카의 얼굴에 스민 결의를 보고 그저 지나가는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짐작했습니다. 얼마 뒤 임지우는 보안업체 담당자와 마주 앉아 화실 앞 복도의 영상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의 화면을 찾아 시간을 되짚어갔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넘겨보던 임지우의 표정이 어느 순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습니까? 아, 그게 그날 앞뒤로 몇 시간 분량이 지워져 있네요. 원래대로라면 저장돼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 구간만 비어 있습니다. 담당자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필 사건이 벌어진 그 시각 전후의 영상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임지우는 그 빈 화면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낭패감이 밀려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진 셈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낭패감은 곧 다른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댔다. 저절로 지워질 리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하필 그 시각만 골라 지운 흔적, 바로 그 삭제 자체가 무언가를 감추려 한 증거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굳이 지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구간만 지워지는 게 흔한 일입니까? 임지우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보통은 이렇게 특정 구간만 딱 잘라서 사라지진 않습니다. 누가 일부러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기 어렵죠. 담당자의 대답이 임지우의 짐작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누군가 화면 속에 남을 자신의 모습을 지우려고 그 시각만 골라 삭제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임지우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라진 영상은 오히려 그의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추려 한 흔적이야말로 감출 무언가가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임지우는 잠시 도도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억울함을 부르짖던 그 모습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말 결백한 사람이라면 굳이 영상을 지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 남을 것이 두려운 사람만이 그것을 없애려 드는 법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임지우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지워진 화면을 되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흔적은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지웠다고 믿는 순간에도 사람의 흔적은 어딘가에 반드시 남는 법이니까요. 임지우는 곧바로 다음 걸음을 준비했습니다. 임지우는 지워진 영상을 되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건 당시의 정황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모아야 했습니다. 임지우는 금태우와 나진이 그리고 전정아를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것은 금태우였습니다. 야, 그날 화실 쪽에 누가 드나드는 거 못 봤어?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기억나는 대로 말해줘. 금태우는 팔짱을 끼고 그날을 되짚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낯선 사람이 아이들 수업 끝날 때쯤 화실 근처를 얼쩡거리긴 했어. 그땐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나진이도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작업하던 패드가 늘 놓여있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진 자리에 낯선 새 패드가 3개나 놓여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꾸며놓은 것처럼요. 전정아도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바로 옆에 있었잖아. 새 패드가 놓인 위치까지 똑똑히 기억해.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웠어. 멀쩡히 쓰던 걸 왜 새 것 3개로 바꿔놓겠어. 누가 봐도 눈속임하려던 거지. 전정아는 그날의 정황을 분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나진이가 오래 매달려온 작업이 순식간에 사라진 그날을 전정아는 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그냥 물건 하나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진이가 밤낮으로 매달려온 작업이 다 그 안에 있었어요. 그걸 통째로 노린 거라고요. 임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진 것이 단순한 기기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의 노력과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임지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기꺼이 그리고 상세히 그날의 정황을 증언했습니다. 사라진 물건과 그 자리에 놓인 새 물건, 오간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기억을 더듬어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임지우는 그 진술들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고맙다. 이만하면 정식으로 의뢰할 근거가 됩니다. 세 사람은 하나같이 적극적이었습니다. 나진이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길이 열린다는 사실에 조심스럽게 마음을 놓았고 전정아는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섰습니다. 금태우도 카페 손님들의 움직임까지 되짚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진이가 나직이 말하자 임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는 이르지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만하면 시작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지우는 이 진술들을 근거로 지워진 영상의 복원을 전문업체에 정식으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지워진 파일이라도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였습니다. 업체에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임지우가 말하자 나진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되살릴 수 있을까요?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세 분이 증언해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든든하고요. 나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사라진 영상 그 자체를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임지우는 그 마지막 조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복구업체는 임지우의 의뢰를 받고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지운 것처럼 보여도 데이터라는 게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되살릴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담당 기술자의 말에 임지우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지워진 화면 어딘가에 남아있을 흔적을 전문가의 손이 하나하나 끌어올리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지우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혼자 마음을 졸였습니다. 만약 영상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도도이는 끝내 아무 벌도 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무고를 당했다며 더 큰 소리를 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진이만 억울한 도둑으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임지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업체의 진행 상황을 물으며 초조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모두에게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진이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을 졸였습니다. 억울함을 벗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도둑 취급을 받은 채 묻혀버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진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늘이 무심하지 않을 거야. 전정아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금태우도 틈날 때마다 카페 문을 열고 화실을 들여다보며 소식을 물어왔습니다. 별일 없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 걱정 어린 눈길들이 나진이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시간을 나진이는 곁에 선 사람들 덕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사이 가장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도도희였습니다. 영상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전해 들은 도도희는 좀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거 정말 되살릴 수 있대? 다 지운 걸 어떻게 되살려? 도도희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캐물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괜히 없는 일로 사람 잡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라던데. 도도희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흘리고 다녔습니다. 복원 작업을 깎아내리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 못 박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조급하고 수상쩍은 태도는 도리어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결백한 사람이 왜 저렇게 안달을 하지? 제발 저린 거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도도희에게로 모였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안절부절 못하며 사람들 눈치를 살피는 도도희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이야기가 나오면 화들짝 놀라 화제를 돌렸고 아무도 묻지 않는데 먼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괜히 애먼 사람 잡지 말라 그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그렇게 손사래를 칠수록 사람들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아무 일 없는 사람이라면 이토록 안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감추려 할수록 도도희는 스스로를 더 깊은 의심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도도희의 그 조급한 태도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구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부장님, 영상 일부를 되살렸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임지우는 곧장 달려가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이 화면 하나에 한 사람의 결백과 다른 한 사람의 진실이 모두 달려 있었습니다. 흐릿하게 복원된 영상이 천천히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화실 앞 복도의 모습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화질은 거칠었지만 사람의 형체와 움직임을 알아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임지우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화실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 다름 아닌 도도희였습니다. 도도희는 여러 차례 뒤를 돌아보며 인기척을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나진이의 태블릿 패드를 집어들고 그 자리에 미리 준비해온 새 패드들을 대신 놓아두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를 꾸며놓는 손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도 그 행동만은 조금의 의심도 남기지 않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곁에서 함께 화면을 지켜보던 복구업체 기술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앞뒤 시간까지 다 맞아떨어집니다. 지운 구간만 골라서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보면 일부러 손을 댄 게 확실합니다. 그 말이 임지우의 확신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임지우는 그 장면을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한 가닥 미련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아주 혹시나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화면 속 그 또렷한 장면 앞에서 그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흐릿하기만 했던 정황이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증이 되어 손에 쥐어졌습니다. 결국 네가 맞았구나. 임지훈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눈물까지 흘리며 피해자인 척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임지훈은 나진이를 떠올렸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도둑 누명을 쓰고도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결백이 이렇게 흐릿한 화면 한 조각으로 마침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도 감출 여지도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렇게 감추려던 사람의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임지훈은 그 영상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겁게 그의 어깨에 얹혔습니다. 이 증거를 도도의 본인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어떻게 내놓아야 할지 임지훈은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임지훈은 도도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굳이 여럿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 대한 임지후 나름의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사실 임지훈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곧바로 사람들 앞에 증거를 내놓아 도도이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때나마 함께하기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만은 스스로 인정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은 임지후에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갑자기 왜 보자고 한 거야? 도도이는 애써 밝은 척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말없이 준비해온 영상을 도도이 앞에 그대로 틀어보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도이가 화실로 들어가 패드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도도이의 시선이 화면에 못 박혔습니다. 지워버렸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날의 모습이 눈앞에 그대로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도도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내 발뺌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조작한 거지. 화질도 이렇게 흐린데 이게 나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도희야. 이 옷, 그날 네가 입고 왔던 옷이야. 그리고 이 걸음걸이, 이 버릇. 나는 다 알아. 임지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도이는 몇 번이고 아니라고 자기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화면 앞에서 그 변명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예고 때도 그랬잖아. 잘 길든 붓을 몰래 빼돌리고 새 붓을 대신 채워놓고 시험 끝나면 쓰레기통에서 망가진 붓이 나오고 그 수법 하나도 안 변했더라. 그 말에 도도희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오래도록 아무도 모른다고 믿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빠가 그걸 어떻게 모를 줄 알았어? 그때 당한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다만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했을 뿐이지. 도도이는 여전히 발버둥 쳤습니다.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 애들 장난 같은 거였다고. 장난? 그 장난 때문에 한 사람이 도둑으로 몰렸어. 그게 어떻게 장난이야? 임지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게 떨렸습니다. 그 말에 도도이는 끝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래도록 감춰온 수법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위로 당혹과 원망이 짙게 뒤섞여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반성이 아니라 들켰다는 억울함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보다 그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더 분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나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만 없었으면. 도도이는 끝까지 나진이를 향한 원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임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온전히 네가 한 일이야. 남 탓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네가 한 일을 인정해. 임지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정마저 이 순간 마지막으로 거두어지고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도이가 저지른 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조금씩 금이 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계정을 만들어 사람을 속이던 일도 애먼 사람에게 무고를 씌우고도 태어나던 모습도 하나하나 그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이번 일은 그 마지막 못을 박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임지우가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한 데에는
부모님의 뜻도 있었고 오래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약혼은 서로에게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도희야, 우리 여기까지 하자. 임지우는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약혼도 이제 완전히 없던 일로 하자. 더는 아니야. 그 말에 도도희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억울함을 부르짖던 사람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임지우가 정말로 돌아설 줄은 도도희도 미처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오빠, 진심이야? 진짜로 나랑 끝내겠다는 거야? 응, 진심이야. 임지우의 대답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빠, 왜 이래? 이깟 일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사과할게. 제발 이러지 마. 도도희는 눈물을 쏟으며 임지우에게 매달렸습니다. 손을 붙잡고 옷깃을 붙들며 마지막까지 사정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어떡해. 우리 엄마도 외국에 있고 나 진짜 오빠밖에 없어. 한 번만 봐줘. 그러나 임지우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이깟 일이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어. 그것도 눈물까지 흘리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랑은 함께 할 수 없어. 오빠, 나 정말 바뀔게. 다시는 안 그럴게.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오빠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도도희는 마지막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임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뀌겠다는 말 예전에도 들었어. 그런데 넌 늘 똑같았어. 문제는 이번 일 하나가 아니야. 너를 믿을 수 없게 된 그 마음이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어. 임지우는 붙잡힌 손을 조용히 풀었습니다. 그 담담한 단호함 앞에서 도도희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임지우의 눈빛에는 오래 붙들고 있던 미련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흔들리면서도 참아놓지 못했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놓아야 할 때임을 임지우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끝내 단호하게 굳은 그 얼굴을 보며 도도희는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 눈물조차 이번에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임지우는 흐느끼는 도도희를 뒤로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마음이 마냥 후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과 함께할 앞날을 그려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그림은 이미 오래전에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아버린 지금 임지우는 오히려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관계는 서로를 갉아먹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짐을 내려놓은 셈이었습니다. 도도희의 실체는 그토록 도도희를 감싸던 김선경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임지우가 복원된 영상을 부모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감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진실을 모른 채 도도희를 계속 감싼다면 이 집안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이 뻔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도희가 화실로 들어가 패드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을 본 김선경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곱게 보아온 사람이 사람들 몰래 남의 물건을 훔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이게 무슨... 김선경은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증거를 보고도 여전히 도도희를 감싸려 들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저 애가 그럴 리가 없어. 누가 시킨 거 아니야? 어머니, 저 화면 속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임지우가 낮게 불렀지만 김선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도록 마음을 준 사람을 하루아침에 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저건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도희가, 그 착한 애가 왜? 김선경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토록 감싸고 두둔하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김선경에게는 견디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김선경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도도희가 보여준 살가운 모습들이 스쳐갔습니다. 손톱을 손질해주며 애교를 부리던 모습, 친어머니보다 자기가 더 살갑다며 안기던 모습. 그 모든 다정함 뒤에 이런 얼굴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애가 나한테는 그렇게 곰살맞게 굴었는데. 김선경은 너클 놓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나진이를 그렇게 몰아세운 것도 결국 도도희의 말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바탕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줄곧 침묵하던 임중빈이 나섰습니다. 임중빈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아내의 팔을 붙들어 세웠습니다. 여보, 그만해. 눈앞에 보이는 걸 왜 자꾸 아니라고 우겨. 당신까지 왜 이래요? 도희가 어떤 애인데? 어떤 앤지 저 화면이 말해주고 있잖아. 이번만은 냉정하게 인정해. 그게 저 애를 위해서도 우리 지우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야. 임중빈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서린 위엄이 있었습니다. 늘 아내의 뜻에 눈을 감아오던 임중빈이 이번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저의 말만 믿고 애먼 사람 하나를 얼마나 몰아세웠는지 생각해봐. 지우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말이야. 그 말에 김선경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왜 그토록 정면으로 맞섰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김선경은 남편의 그 단호함 앞에서 끝내 말을 잃었습니다. 도도희를 향한 그 오랜 비호가 그렇게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믿어온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김선경은 처음으로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김선경에게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도도희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회사 안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나진이를 내보내려던 결정은 결국 조용히 철회되었습니다. 근거 없이 사람을 몰아세우던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한동안 회사를 떠돌던 소문도 잦아들었습니다. 나진이를 곁눈질하던 시선은 어느새 미안함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제 성급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소문에 휩쓸려 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던 자신들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진실 하나가 밝혀지자 그동안 당연한 듯 오가던 험한 말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임중빈은 나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늘 무뚝뚝하던 임중빈의 얼굴에 그날은 미안한 기색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진희 사원. 내가 한동안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 바람에 진희 사원 자리를 지켜주지 못할 뻔했지. 그 점 진심으로 미안해요. 임중빈은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진희 사원은 그림으로 이 회사에 온 사람이고 그림으로 평가받을 사람입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나진이는 그 말에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로 내쳐질 뻔했던 자신을 오직 그림 하나로 다시 세워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진이가 오래도록 바라온 단 하나의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 그림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하게 뒤집었었던 누명이 완전히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래 짓눌려 있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학교를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겨우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의 손가락질을 견디며 여기까지 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이 한 번의 인정으로 조금은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돌아서 나오는 길에 나진이는 문득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졸업장은 없어도 좋으니 그림만은 포기하지 말라던 그 말이 오늘 이 순간 비로소 열매를 맺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었다면 이 소식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나진이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준 그 그림으로 자신은 끝내 제자리를 지켜냈으니까요. 지켜보던 동료들도 다시 따뜻한 눈으로 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소문에 휩쓸려 곁눈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심으로 나진이를 반겼습니다. 진희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는 진희 씨 편이었어요, 늘. 따뜻한 말들이 나진이를 감쌌습니다. 부당함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뎌낸 사람에게 세상이 뒤늦게 건네는 위로였습니다. 진실은 더디게 오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나진이는 이번 일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세상은 결국 그 값을 돌려주었습니다. 나진이는 그 온기 속에서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모든 매듭을 정리한 임지우는 곧장 나진이를 찾아갔습니다. 도도희와의 약혼도, 나진이를 둘러싼 누명도, 회사의 소란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어지럽던 일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임지우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한 가지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화실의 창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껴들고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여느 때처럼 그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붓을 쥔 옆모습이 고요했습니다. 임지우는 그 모습을 잠시 문가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사람의 담담함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진희 씨. 임지우가 부르자 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는 진희 씨를 흔들 사람도 이유도 없어요. 본부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나진이가 조심스레 말하자 임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감사 인사는 됐어요.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그 담담한 말에 나진이는 오히려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토록 애써놓고도 생색 한 번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람을 만났을 때만 해도 나진이는 그를 차갑고 오만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풀린 뒤로 지켜본 임지우는 늘 조용히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며 나진이는 그 사람의 진심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임지우는 이제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 마음이 시작된 자리에는 오래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무성의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상처 입혔던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은 어느새 전혀 다른 감정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담담한 강단을 지켜보며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곁에서 보며 임지우의 마음은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한 감정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미안함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아끼고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임지우는 나진이가 짊어진 무게를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비밀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나진이가 스스로 짊어지기로 한 짐이라면 그저 곁에서 함께 견뎌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 보일 때 그때 조용히 손을 내밀면 될 일이었습니다. 진희 씨. 임지우가 다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진이가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임지우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 오래 감춰온 진심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망설임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죄책감으로 시작된 마음이 이제는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한 감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진이도 그 눈빛의 깊이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오래도록 혼자 견뎌온 마음 한구석에 이제는 함께 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무엇을 더 말하지 않아도 그 담담한 눈빛만으로 마음은 오롯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선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들의 속뜻과 다음 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사빈이 조카에게 털어놓은 관계의 전모, 김성경이 나세리를 직접 마주하고 나진이를 밀어내려는 움직임, 그리고 다시 병상에 눕게 된 어린 오름이까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한 올씩 풀어가면서 인물들의 마음과 그동안 깔려온 단서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가장 무거운 매듭은 임지우의 자리에서 지어집니다. 삼촌 임사빈이 끝내 입을 열어 나진이가 골수를 내어준 아이가 바로 나진이 아버지 본가의 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 둔 사람이 그 아버지의 본래 아내라는 사실을 조카에게 털어놓았지요. 임지우가 말을 잇지 못한 그 침묵은 그가 그동안 이 관계의 전모를 전혀 몰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임지우는 그동안 나진이를 향해 한 걸음씩 마음을 옮겨온 사람입니다. 처음엔 학교폭력 가해자라 오해했다가 그 오해가 도도이의 무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고 정중히 사과했지요. 그림 속에 담긴 위로와 강단을 알아보았고 부모가 좋아해 시작한 예술이라는 공통의 상처를 나누며 서로 공명했습니다. 쓰러진 나진이를 구하고 간호하면서 그 마음은 이미 표면으로 떠올라 있었는데요. 그런 임지우가 이제 나진이의 출생 내력과 골수 공여의 사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짚어둘 것은 임사빈이 딸의 이름을 콕 집어 말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얼개만 전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임지우가 나셀이라는 연주자의 정체까지 또렷이 이어붙였는지는 아직 열려있는 셈이지요. 여기에 승진을 둘러싼 부담이 겹칩니다. 임지우는 자신의 승진이 도도의 집안 어른의 배려로 비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데요. 명함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 애써왔다는 자존심 앞에서 삼촌마저 그런 말을 얹자 나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임중빈은 오해가 따르는 건 어쩔 수 없으니 시간을 두고 실력으로 증명하라 다독였지만 임지우의 마음은 좀처럼 편치 않았지요.
자신의 자리가 사랑이나 실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려로 채워졌다는 느낌만큼 자존심을 긁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자신의 자리마저 흔들린다고 느낄 때 그 다음 선택은 대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쪽으로 향합니다. 임지우는 나진이가 오해 속에서 얼마나 오래 홀로 견뎌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요. 도도이의 무고 탓의 가해자로 몰렸던 나진이 부모의 죄를 제 죄인 양 짊어지고 자란 나진이를 지켜본 눈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임지우가 나진이를 지키는 자리로 성큼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한이 있어도 재능만은 재능으로 지켜야 한다며 제 승진마저 내려놓겠다고 나설 수 있는 것이지요. 알게 된 진실이 클수록 그 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려는 마음도 함께 커지는 법입니다. 김성경의 변화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김성경은 도도이의 입을 통해 나진이가 첩의 딸이며 그 어머니가 이름을 숨긴 첼리스트라는 사연을 전해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한의원에서 나세리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제 눈으로 확인하는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남편에게 나진이를 회사에서 내보내라 종용하고 도도이를 다시 며느리처럼 감싸는 모습으로 이어졌지요. 여기서 조심스레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김성경이 알게 된 것은 나진이의 출생 내력까지입니다. 나진이가 오름이에게 골수를 내어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은 김성경도 임중빈도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아는 것과 골수의 사연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김성경의 비난은 절반의 진실 위에 선 셈입니다. 정작 자신이 손가락질하는 그 아이가 한 집안의 손자를 살려낸 사람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지요. 이 어긋남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오래 품어온 아이러니입니다. 미움이 생명으로 돌아온 자리, 저주를 퍼붓던 집안의 아이가 저주받던 여자의 딸 덕에 살아난 자리. 그 진실이 언젠가 드러나는 날, 지금 김성경이 쏟아내는 말들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김성경이 도도이를 감싸는 데에도 속내가 있습니다. 김성경은 아들에게 좋아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과 사는 게 편하다는 실리를 앞세워 도도이와의 재결합을 권해온 사람이지요. 도도의 집안의 배경이 아들의 앞길에 보탬이 된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나진이를 밀어내는 손과 도도이를 끌어안는 손은 사실 한 몸에서 나온 셈인데요. 정작 그 계산이 아들의 마음과는 어긋나 있다는 것을 김성경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경은 남편에게 나진이를 내보내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임중빈은 나진이의 재능을 오래 아껴온 사람이고 아들 임지우 역시 나진이 편에 서 있는데요. 게다가 임중빈은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면서도 사돈될 집안이 약속과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길 바란다며 은근히 도도의 쪽을 겨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나진이의 거취를 두고 임씨가 안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는 밀어내려 하고 아들은 막아서는 한 지붕 아래에서의 대립이 겉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물음이 그 대립의 한복판에 놓일 수 있습니다. 도도이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인물입니다. 나진이 앞에서는 가해자이고 임지우와 김성경 앞에서는 억울한 피해자를 연기하는데요. 손목이 꺾이고 뺨을 맞았다며 김성경 품에서 눈물 짓는 그 모습 뒤에는 정작 붓을 훔치고 손찌검을 유도한 오랜 수법이 숨어 있습니다. 도도이의 이 버릇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예고 시절부터 잘 길들여둔 붓을 몰래 빼돌리고 새 붓으로 바꿔치기에 상대의 시험을 망쳐온 사람이지요. 그 수법이 이번에는 나진이의 태블릿 패드 절도로 되풀이되었습니다. 하필 그 안에는 골수 기증 서류와 어머니의 유언장이 함께 들어있었는데요. 그런데 나진이가 잃어버린 그림을 오직 기억만으로 거의 완벽하게 되살려내면서 그 방의 공작은 도리어 나진이의 천재성을 다시 증명하는 역풍으로 뒤집혔습니다. 임지우는 이미 도도이를 조용히 불러 모두가 너를 의심하지만 자신은 아니길 바란다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냉정하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으나 선은 긋는 그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도도이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지요. 그 상처가 나진이를 향한 앙심으로 굳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도도이가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데에는
깊은 열등감이 자리합니다. 흰 종이만 봐도 숨이 막힌다며 무너지고 어정쩡한 재능에 짓눌린 서러움을 토해내는 사람이지요. 노력하지 않고도 빛나는 나진이를 향한 시샘이 방해와 모함이라는 비뚤어진 모양으로 터져나온 셈입니다. 김성경의 품은 그런 도도이가 기댈 마지막 언덕이었는데요. 그러니 김성경 앞에서 피해자를 연기하는 일은 도도이에게는 제 자리를 지키려는 안간힘이기도 합니다. 도도이의 방해 공작에는 지워진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기록이 사라진 그 흔적 말이지요. 지워진 것은 언젠가 복원될 수 있고 감춘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임지우는 예고 시절 도도이의 붓사보타주 수법을 이미 짚어낸 사람이니 이번 패드 사건의 얼개를 맞춰볼 눈도 갖춘 셈인데요. 그래서 다음 회에는 사라진 패드를 둘러싼 진실이 밝혀지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워진 기록이 되살아나 도도이의 절도와 모함이 낱낱이 확인되고 임지우가 도도이와의 관계를 매듭짓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래 흔들려온 그 약혼이 마침내 끝을 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그동안 그 가면을 믿어준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돌아설 테니까요. 집안이 마이의 둘째 소식으로 들뜬 그 순간 어린 오름이가 고열로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습니다. 골수 이식으로 겨우 되찾은 일상 위에 다시 짙은 그늘이 드리운 것이지요. 병원에서는 이식 뒤 면역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감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전했는데요. 기쁨과 불안이 한자리에서 엇갈리는 이 장면은 이 집안이 놓인 자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름이의 몸은 이 이야기 전체를 움직여온 축입니다. 오래가던 여름 감기가 소화혈액암으로 밝혀지고 고위험 소견 끝에 골수 이식이 필요해졌지요. 온 가족과 베트남 친정까지 검사했으나 맞는 이가 없었고 끝내 피가 섞인 고모 나진이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촌 식구들만 그 공여자가 나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연을 지은 임중빈과 김성경 그리고 금태호는 여태 모르고 있는데요. 마이가 둘째를 품은 사연에도 이 그늘이 배어 있습니다. 오름이를 살릴 골수라도 얻으려 동생이 있었으면 하던 마음이 이렇게 진짜 아이로 찾아왔다는 복잡한 속내 말이지요. 생명을 향한 절박함이 새 생명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이 감춰진 진실은 이미 조금씩 새어나가는 중입니다. 노영주가 딸의 공여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사빈도 나세리를 통해 그 사연을 확인했으며 이제는 임지우까지 그 얼개를 전해 들었지요. 아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모르는 이들만 남은 임씨가의 자리는 점점 위태로워집니다. 김성경이 나진이를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진실은 그 손가락 끝을 향해 서서히 좁혀오고 있는 셈인데요. 오름이의 제2번은 잠잠하던 골수 이야기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불씨입니다. 아이가 위태로워질수록 그 아이를 살린 사람이 누구인지에 다시 눈이 쏠리게 마련이지요. 나세리마저 딸에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며 병원행을 만류했지만 얽힌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오름이의 상태를 둘러싸고 서촌 식구들의 마음이 다시 나진이에게로 향하고 미움과 고마움이 뒤엉킨 감정이 새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춰진 진실이 흔들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임사빈과 노영주의 이야기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임사빈은 오랜 세월 나세리를 곁에서 아껴온 사람이지만 정작 마음의 품은 이는 나세리의 언니라 부르던 노영주였지요. 25해를 원수처럼 지내온 두 여자 사이에 임사빈이 놓인 이 구도는 오래전 차민기를 사이에 둔 구도가 고스란히 뒤바뀐 모습이기도 합니다. 노영주는 임사빈의 거듭된 고백 앞에서 자꾸만 뒷걸음질을 칩니다. 나이도 많고 할머니인 자신을 임사빈의 형님 부부가 반길 리 없다며 물러서는데요. 이번에는 그 물러섬에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임사빈이 오래 존경해온 그 연주자가 바로 나세리였음을 알고 여자로서 참 운이 없다고 곱씹은 것이지요. 자신을 연적의 자리에 놓고 스스로 마음을 접으려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노영주는 스스로를 할머니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홀몸이 아닌 며느리를 대신해 밤새 오름이를 간병하겠다 나서고 노래교실을 접고 손주를 돌보겠다 자처하는데요. 여자로서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이 선택 앞에서 임사빈은
할머니라는 건 서류상의 위치일 뿐 여자가 아니라는 증명서는 아니라며 붙잡아 봅니다. 하지만 제 자리가 점점 좁아짐을 씁쓸히 느끼는데요. 나세리 또한 이 삼각의 한 자리에서 물러난 처지입니다. 홀로 아끼던 사람의 마음이 언니에게 가 있음을 확인한 뒤로 연인의 자리에서 친구이자 오랜 팬의 자리로 밀려났지요. 25회 전 차민기를 먼저 차지했던 나세리가 이번에는 고백을 받는 쪽이 아니라 지켜보는 쪽에 서게 된 셈입니다. 이 입장이 이렇게 뒤바뀐 두 여자의 신경전은 오래된 원한과 얄궂은 운명이 뒤엉킨 자리에서 웃음과 서러움을 함께 자아냅니다. 노영주가 스스로 할머니 자리로 물러서는 데에는 오랜 상처가 배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세상과 싸우듯 살아온 세월, 연민이 원망으로 바뀌고 시어머니마저 등을 돌리던 나날, 이혼을 두고 주변이 제 인생을 멋대로 재단하던 치욕 말이지요. 겨우 찾은 평안을 다시 풍랑 속에 던지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임사빈의 진심 앞에서도 자꾸 뒷걸음질을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어내는 노영주와 붙잡는 임사빈, 그리고 그 곁을 맴도는 나세리의 마음이 조금씩 방향을 정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의 제목이기도 한 가족관계 증명서는 나세리와 나진이 모녀 사이에서 가장 아프게 울립니다. 나세리는 딸에게 어서 결혼해 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만들라고 이런 수모를 겪는 게 지겹지도 않냐며 다그쳤는데요. 서류 한 장으로 딸을 세상의 손가락질에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나진이는 됐다며 등을 돌립니다. 나세리의 이 조급함에는 오래된 회한이 깔려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출생의 비밀에 무너져 밥마저 거부하던 어린 딸 자신은 죄의 열매라며 자학하던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던 차민기와 나세리의 모습이 아프게 떠오르는데요. 다 아빠의 죄이니 우리를 원망하라 다독이던 그 사죄가 세월이 흘러 딸의 결혼을 향한 집착으로 모양을 바꾼 셈입니다. 여기에 나세리의 몰락이 겹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집까지 내주었으며 화를 쥔 손마저 떨려 연주자 경련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지요. 겨우 붙든 생계마저 제 몸이 발목을 잡는 처지에서 나세리가 딸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은 든든한 울타리 하나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진이는 결혼이라는 울타리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도도이의 물리적 시비를 스스로 제압하고 잃어버린 그림을 기억만으로 되살려내며 제 힘으로 서 있는 사람인데요. 어머니를 향한 반말도 이제는 격앙된 항변이 아니라 술과 유서를 치우고 끼니를 챙기는 보호자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몰락한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끝내 곁을 지키는 그 마음은 나세리가 딸에게 바라던 울타리를 오히려 딸이 어머니에게 둘러주는 모양이기도 하지요. 나세리가 증명서에 매달리는 만큼 나진이는 증명서 없이도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냥 나 진이로 살고 싶다던 그 독백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다음 회에는 나진이가 어머니의 종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능과 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시가에서 자신을 밀어내려는 손이 있어도 재능을 알아봐주는 이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의 딸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나진이라는 이름 그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지우가 알게 된 진실의 무게부터 김성경의 어긋난 확신, 도도이에게 되돌아올 화살, 다시 병상에 누운 오름이, 좁아지는 노영주의 자리, 그리고 나세리 모녀의 증명서까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여러 갈래로 흩어진 듯 보여도 결국은 미움과 생명, 진실과 은폐가 한자리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이야기이지요. 감춰둔 것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 길목에서 다음 회가 어떤 매듭을 지어갈지 차분히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지우가 진실을 알게 된 뒤 나진이 곁으로 향하는 마음과 김성경이 미처 모르는 골수의 사연이라는 두 대목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이렇게 엇갈릴 때 이야기는 늘 큰 걸음을 내딛지요. 다음 회에는 나진이의 자리를 둘러싼 임시가의 갈등과 도도이를 향해 되돌아올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